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갑이 있지 않습니까? 을한테 자, 돈을 빌려줬어요. 1억을 대리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 갑니까? 법원 앞에 가면 공정 사무실 있죠. 2011년도에 공정을 받았네요. 근데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서가 확실하다 인정해주는 증서입니다. 그 위에 효력은 없어요. 이거 원래는 이제 공정은 법원에서 하는 건데 법원에서 업무가 과다하니까 위임을 했어요. 어디에? 변호사동 사무실에. 거기서 받아주는 것이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을 이렇게 받아놨든지 아니면 공정 안 받았던 경우는 이 돈을 안 갚네요. 우리 그럼 어떡합니까?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 것들입니다. 소액 심판 청구. 3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소액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소송하게 되면 힘드니까 소액 심판 청구에서 단기간에 끝내는 이것을 소액 심판 청구라고 해요. 3천만 원 미만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지급 명령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주소가 확실하고 주소가 확실하고 채권이 확실해야 돼요. 갑이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이 지급 명령을 을한테 보냅니다. 을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을이 이의 제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을의 주소가 확실할 때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신속하게 지급 명령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는 지급 명령이라고 해요. 근데 소액이면서 주소가 불명확하다. 이 채권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소액 심판 청구로 들어가야 되고요. 아니면 정식 재판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행 판결 받기 위해서 정식 판결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 명령은 주소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확실할 때 신청하는 것이 지급 명령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정주소 같은 경우는 소송이 진행되면 둘을 불러요.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을 시킵니다. 우리 향판이란 말 들어봤어요? 향판? 향판 안 들어봤어요? 토호판사란 말 들어봤어요? 토호판사. 우리가 이 뭔가 하면 우리 대주 회장님 아시죠? 대주그룹 강주 회장님. 대주그룹 회장님 이 계신데요. 이분이 세금을 몇십억을 폭탄했어요. 그래 걸렸네. 우리 이제 감옥에 가서 노역하면서 1일 노역하면 얼마씩 빠주는 그게 있어요. 판사가 판결하거든요. 중간 대통령 아들이 걸려가지고 강원도 교도소 가가지고 이렇게 노역을 했거든요. 그때 얼마까지 줬는지 알아요? 하루에 얼마까지 줬는지? 300만 원까지 줬습니다. 하루 300만 원. 자, 그런데 대주그룹 같은 경우 얼마까지 줬을까요? 회장님. 대주그룹 회장님. 옛날에 막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것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억? 네, 5억. 네? 하루 5억. 하루 일하면 대주그룹 회장님 세금 5억을 가졌어요. 어마무시한 걸 가졌습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판결이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어요. 그냥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그 판사님이 토호판사예요. 향판, 토호판사. 향판. 뭔가 하면 그 지역에 조정을 잘 시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송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정을 시키는 거예요. 둘을 불러가지고. 요걸 잘하는 판사를 그 지역에 장기적으로 두는 거예요. 원래 판사님은 한 달 반에서 1년 반에서 2년마다 계속 순환급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판사님은 그 지역에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님이 5억을 탁 때린 거야. 판사님 버리면 자기 5억 때리면 그전에는 경제 회장님 같은 경우 3천만 원까지 있었거든요. 의의가 없었어. 근데 5억을 탁 때리면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겠어 안 했겠어요? 판사님 버리면 이상합니다.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 왜 했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했겠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무죄를 말 들어보셨죠? 결국 죄 있는 사람인데 돈 있으면 무죄를 주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에 계시다가 나왔다.
그 저번에 그 부산에 그 막걸리 전부 때 국무총리로 했다가 떨어지신 분 계시죠? 대법원에 계시다 나오신 분. 예, 그분이 결국 됐습니까? 한 10개월에 10개월에 18억을 벌었어요. 1년 만에. 그게 10개월이죠. 18억을 벌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분이 결국 국무총리 낙마했더라고요. 이게 뭔가 정관적인 거예요. 정관적. 이게 무슨 거거든요. 제 있는 사람인데 정관적 변호사님 하면 그냥 문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법원이 통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요. 왜? 결국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건 진행에 이름만 떠올리면 그 사람 이름 때문에 무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은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정조사 같은 경우는 조정을 시키는데 저는 꼭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조정받으러 갈 때. 실제로 이제 경매 물건을 잡아놨는데 저 아저씨 분인데요. 찜질방에 있었어요, 거기요. 찜질방인데 이 찜질방이 운영하다가 경매가 됐어요. 찜질방이니까 막 거의 뭐 쓰레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경매를 거의 반값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고 명도하러 갔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의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쓰레기. 근데 그 쓰레기를 짰습니까? 만약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왜? 그 쓰레기 어마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찜질방에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분이 오신 거예요. 원장님, 가보니까 쓰레기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점유자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개선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에 두 가지를 묻습니다. 사모님, 배짱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면, 이제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 정유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조사받으러 가야 돼요. 경찰서에. 그때 가가지고 당당하게 답변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 경찰에 소환 당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배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배짱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는데 이 뭐에 있는가면 이걸 그냥 그 쓸만한 물건들은 사진 다 찍고 창고에 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유자가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원래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집행 안 하고 창고 물건들 다 정리했으니까. 왜? 점유권 침탈했다고 고소하는 거예요, 경찰들을.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그랬죠. 사모님, 갈 때 사진 찍어놓은 거 다 가져가라.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잘난 체 하지 마라. 잘난 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 법원 앞에 가서 잘난 체 하게 되면요, 괘씸죄 걸려요. 어설프게 알면 괘씸죄 걸려가지고 팡! 형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잘난 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가가지고 했는데, 경찰 조사하러 가가지고 사진 쫙 보여주면서, 사장님, 이런 사안인데, 경찰관이,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회장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잘 해결될 거라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변호사가 좀 소송을 한 겁니다. 정치재판이 돼서 기소했어. 그래서 판사가 불렀어요. 이렇게 조정실에. 그래가지고 갈 때 사모님한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절대 사인하지 마라. 왜? 조정실에 가서 사인하는 순간에 이거는 항소도 못해요. 거기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사인하지 마라. 이걸 굉장히 강조만 해요. 두 번째, 잘난 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니까 이 조정관님이 약간 협박을 하더라고요. 막 협박을 해가지고 합의를 시켜야 되니까 협박을 좀 합니다. 협박을 하면서 이게 점유권 침탈하는 게 얼마나 큰 짓인지 아냐 하면서 막 굉장히 막 그걸 막 줍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는 갔다가 이제 사인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인 남편한테 물어보고 오겠다면서 나오신 거예요. 나오시면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조정관님이 완전히 이거 뭐 엄청 큰 전화 해가지고 구속시킨다고 그런 뜻과 얘기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결국 합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 그게 뭐냐 그냥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 두 가지 말씀드려요. 왜?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잘난 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조정조서다. 조정조서에 사인하는 순간에 항소도 못한다. 내한테 유리하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 판결문. 여기서 판결된 거죠. 그 다음에 제소 전 하에 조서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임대를 줬네. 명도하기 제일 어려운 직종이 뭐 있을까요?
내 땅을 갖고 있어. 임대를 줬어.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예, 명도 해지 않습니까? 명도 책임이 전 소유자한테 있잖아요. 자, 내보내야 돼, 그거를. 명도하기 제일 어려운 직종 뭐 있을까요? 예, 나무 심어놨다. 골치 아픈 사람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그 나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얻어놔야 돼요. 우리가 농지를 사게 되면 다른 사람이 농사 지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그래가지고 계약서 안 쓰고 그냥 하더라고요. 나중에 농지를 샀는데 나중에 임대를 줬어. 근데 여기 이렇게 나무를 심어보겠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골치 아파요, 이거요. 실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님이 가수이 몇만 평이 있었어. 가수이 몇만 평이 있었어. 몇만 평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으니까 원래 이제 동생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들어오면서 형님 여기 내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내가 좀 살 테니까 해주이소 해가지고 동생한테 이렇게 줬어요. 형제니까 계약서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안 썼겠죠? 안 썼어. 그러려 했다니까 이제 아들이 그 군대에서 나오면서 여기다가 4인 야구장을 만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여기 4인 야구장 만들라니까 삼촌한테 가서 땅 좀 달라 하이소 이렇게 된 거예요. 삼촌이 몇 년 동안 썼으니까 아이고 형님 잘 썼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데 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분 같은 경우가 나중에 이제 법정 소송이 딱 이제 같이 이제 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왜? 이 동생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형님 조카는 군대에서 20년 있었으니까 연금 나오지 않냐고 나는 갈 데 없다고 나가면 그러니까 수성구에 집 한 채 사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수성구 집 한 채면 거의 뭐 10억 플러스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하나 40평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 달라는 거야. 그 싸움 붙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사는 이거 소송, 명도소송 이제 아버님, 형님이 동생한테 명도소송 들어가겠죠. 명도해야 되니까 내보내야 되니까. 판사님은 누구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판사님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거요?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대로 판단하겠죠. 근데 형제들끼리 계약서 안 썼다는 거예요. 판단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결국 정인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서점은 서류적 증거는 굉장히 효력이 있는데, 인점은 효력이 없어요. 거짓말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싸움 붙은 것이 형님 동생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 사람은 언제 심으라 캔다! 그럴 거 아닙니까? 동생은 뭐라해요? 아니, 음반 잘 살 때, 형님 술 한잔 하시고, 나 심으라 짤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판단은 어떻게 해? 현재 나무는 있는 거야. 어떻게? 한 그루 얼마 물어주고 나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심어지면 골치 아픈 사는 거죠. 나중에 이제 금단 신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토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박근혜 대통령이 2번 났잖아, 그게요. 그러면서 지금 워터폴리스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죠. 여기 보상이 나온다? 연호동도 지금 보상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 임대를 줬는데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나무 한 그루에 작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자, 이 보상은 뭐가 대단합니까? 나무 보상은. 임차인한테 갑니까? 소인한테 갑니까? 이것 때문에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옛날부터 심어져 있으면 소인한테 가는 거고, 임차인이 심었으면 임차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사진 반드시 찍어놓고 하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토지 중개하실 때 꼭 그걸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나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기록 꼭 해놓으라고. 나중에 둘이가 다 싸우다가 있는데 완전 누가 싸웁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온다니까요. 네가 책임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명시해놓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고물상. 고물상 들어오십시오. 그 명박이 엄청 힘듭니다. 나중에 이거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보낼 겁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건물 같으면 시설을 좀 많이 하는. 돈 내면서 시설하는 것은 괜찮아요. 명도소송 해가지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되니까. 근데 돈 안 내면서 시설 많이 하는 거 있죠. 아까 찜질방 같은 그런 것들. 골치 아픈 사람 벌어지는 거. 그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재소전 하에 좋습니다.
요거는 임대 들어오기 전에 법원에 가서 판사님한테 결정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구하기 굉장히 쉬워지는 논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락줘서 원고의 청구가 이익다 하고 판단하는 것이 인락줘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갑이, 자, 이렇게 뭐 본령을 받든지 아니면 이런 서류를 가지고,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그래요.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의뢰 재산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뢰 재산을 파악해야 돼요. 옛날에는 요거 없더라도 계약서만 있으면 재산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 채무자의 권익을 굉장히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 서민들한테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옛날에 그 서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좀 대통령도 품위가 좀 떨어진다 뭐 그런 말도 많았지만 결국 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걸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서민들한테 제일 좋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은 야당이 지금요. 왜? 젊을 때는 꼭 진보가 되지만 연세 들면 꼭 보수가 됩니다. 저는 보수예요. 그렇지만 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걸 해놨다. 혜택을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뢰재산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요것이 있어야지만 의뢰재산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요거 없으면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탐문조사. 이 사람이 사는 집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어디 살고 있네? 바로 압류 넣을 수 있죠. 경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데 집 주소를 찍어보니까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은 안 돼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신용정보회사 의뢰하게 됩니다. 솔로몬 뭐 해야 많죠. 신용정보회사.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채권 추심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채권 추심한 회사에다가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천만 원짜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보통 30% 정도 성공보수 받아가려면요. 뭐 1000만 원짜리 300만 원입니다. 1억이면 3천만 원이에요. 1억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몇 천만 원 가지고는 그냥 안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몇 천만 원짜리 하지 마라 말씀드립니다. 그냥 날린다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안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요겁니다. 재산 명신청 있고 재산 조회 신청이 있어요. 재산 명신청 같은 경우는 갑이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한테 보내요. 야, 네 재산 파악해서 보고해야 그럽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 재산이 너무 적어.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재산 조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뢰를 모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자, 파악을 했네요. 자, 보니까 의뢰 재산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사람이 이제 갑이 경매 진행하겠죠. 요거 가지고. 자, 이렇게 집행 근원을 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경매라고 합니까? 강제 경매라고 해요. 강제 경매. 우리가 임의 경매라는 것이 있고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가 있고 강제가 있는데,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건전항이나 아니면 건물 전체 전세권이나 이런 거 가지고 바로 경매, 아무 때나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 임의 경매라고 그래요. 근데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이런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전항까지 경매 신청해서 해요. 나중에 가면 이제 경매에 배우게 되면요, 우리 건전항 요거를 말소 기준권이라고 해요. 말소 기준권리. 그러면서 밑으로 다 써봤잖아요. 그래서 건전항이 경매 신청하면 무슨 경매? 임의 경매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건전항이 제일 앞에 있으면서 경매 신청하게 되면 권리 분석이 간단합니다. 그냥. 근데 이제 강제 경매가 가게 되면 보통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딱 보니까 뭐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돼 있으면 임의 경매는 권리 분석이 심플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강제 경매가 되면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 근본적으로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요. 보면 이제 뭐 건전항 있고, 그다음에 건전항 있고, 건전항 이렇게 있으면 보면 건전항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무조건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억,
1억 돼 있어. 근데 이 집이 2억에 낙찰됐어. 그럼 배당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건드랑한테 먼저 주고 배 앞에 사람한테 그 다음에 또 1억 두 번째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은 돈 한 번 못 받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요, 원래 이제 경매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경매 신청했는데 돈을 한 번도 못 받아.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무익리라고 합니다. 잉여의 가망이 없다. 그래서 무익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 경매가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경매 계장님이 직권을 취소시켜버려요. 자, 경매 신청 채권자가 돈 받기 위해서 했는데, 잉여를 위해서 했는데, 돈을 한 번도 못 받네? 그럼 뭐야? 무익녀가 되는 거야. 그럼 경매가 취소돼버려요. 없애버려요. 사건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후소유권자의 경매 신청하면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할 때 좀 난해하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자, 그래서 누가 갑이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무슨 경매? 강제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소 기준권리는 건전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이 갑이 2011년도에 공정을 받았어요. 공정 받았어요. 보니까 또 12년 건전한 잡혀있고 13년 건전한 잡혀있고 14년 간전되어 있고 16년 경매 신청 갑이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법원에서 경매 진행해가지고 배당할 때 어떻게 배당이 될까요? 누구한테 배당을 제일 먼저 해주나요? 2011년도에 공정해놨는데 11년도에 공정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공정이 1번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중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이제 건전항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민법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민법에서는 좀 이따가 보면 나오는데 물권 채권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조금 이따가 좀 볼게요. 그래서 이 건전하고 우리가 물건이라고 그래요. 이 공정을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은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가장 기본 물건하고 채권하고 누가 이긴다? 무조건 물건이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리분석의 가장 기본입니다. 물건하고 채권하고 누가 이긴다? 무조건 물건이 이긴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 건전한 1번한테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건전한 B하고 공정하고 수가 누가 이긴다? 또 B가 이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3번 갈살이면 그리고 1억까지 가고 1억까지 가고 5천만 원 남았죠. 여기 압류인데 압류 같은 경우는 채권으로서 동순입니다. 시간이 빠르든 늦든 상관이 없어. 동순이야. 순위가 똑같아요. 이걸 동순이라고 그래요. 물건끼리는 시간 순위가 있습니다. 접수번호로 해가지고 시간 순위가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은 빨리 했든 늦게 했든 상관없어. 그냥 채권은 무조건 동순이에요. 동순이. 어떻게? 동순이는 우리가 안분된다고 그러려면 안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분은요 금액 비율이에요. 비율. 금액 비율로 배당되는 것을 우리는 안분이라고 그래요. 안분. 금액 비율. 우리가 자본주의 평등은 돈 내기. 공산주의 평등은 n분의 1. 공산주의는 열심히 해도 1. 열심히 안 해도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돈 내기. 열심히 하면 많이 가져가고, 열심히 안 하면 적게 가져가고, 고급적인 일을 하면 돈 많이 받고, 좀 막노동 하면 좀 금액이 낮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는 항상 보면, 돈 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안분이라 해가지고, 금액이 크면 많이 가져가고, 금액이 적으면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금액 비율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압류끼리 어떻게? 안분되잖아요. 안분. 안분되면 어떻게? 1억 가지고 5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당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경매 룰입니다. 툴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공정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 의미는 있어요.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으니까.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당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압류하고 채권이 동순이니까 그 3번 압류할 때 바로 동순이로 그러니까 안부 둘이 안부 1억이요. 안부. 요 가지고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 경매 신청 이거 저거 하고 네. 같은 거예요? 네. 아니 채권이 저기 요 경매 신청 요걸로 가지고 경매 신청했잖아요. 답이. 아, 그러니까 안부는 요 둘이가 안부되는 변호사가 됐다는 거죠. 4번은 누구예요? 예. 둘이가 동순이 안분. 네. 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정받지 말고 뭐 해라? 건재당 설정해라. 이런 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 1억 받는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어갈까요? 공정 1억 받는다 그러면 실제로 32만 5천 원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영남 미공대 강의하는데 젊은 아가씨 25살 된 아가씨 둘이 강의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정 받지 마라 열심히 강의했죠. 나중에 인사하면서 아가씨들 뭐해요? 기특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강의 들으면 저는 기특하거든요. 참 쉽지가 않은데 들어오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공정 사무실 다닙니다. 제가 공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아유 미안하다 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 직원이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들한테 이런 대한 공정받을 때 얼마 더 가노? 그러니까 32만 5천 원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1억 가지고 건재당 설정하면 얼마 더 가겠습니까? 건재당 법무사 맡기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건재당 설정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뭐 전세권도 똑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등록세가 있어요. 등록세가 얼마? 0.2%. 건재당이나 전세권 다 똑같습니다. 그럼 얼마? 1억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죠. 정세가 20만 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뭐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여기 뭐 0.1% 정도 들어가요. 요거는 한 10만 원 좀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로 매도하게 되면 몇만 원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에 한 5, 6만 원 하면 다 되걸라면 경기 신청비 15,000원 해가지고 요즘 내가 직접 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무사 맡기게 되면 한 50만 원 이상 들어가죠. 그래서 건전함 하는 거랑 공개받는 거랑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건전함을 하고 싶지만 건전함은 물건이 있을 때 건전함을 잡을 수 있고 그렇죠. 공정은 물건이 없는데 그냥 내가 니한테 5천만 원 빌려준다.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채권 사용 각서보다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정을 쓰는 네, 근데 공정 받으면 이렇게 된다. 받지 마시라고. 네, 근데 안 받고 싶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돈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돈 말해서. 빌려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물건이 없고 건전함 잡을 물건이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빌리지 말라 말씀드립니다. 그라도 이제 공정 점수라도 받았는데 공정 받아봤자 나중에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돈 받을 필요는 없나 보네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따라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공정 점수 10년마다 연장해갖고 들이댈 수 있다 하대요. 예, 요걸 이제 여기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네, 계약서 소멸시효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 연장해서 계속 이제 예, 9년 몇 개월 됐을 때 신청해가지고 또 받아놔야 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저 사람이 집을 샀다 이러면 어느 순간 몇월 며칠에 집 샀는 정보를 알면 거기다 빨리 딱 예, 그걸 바로 압류해가지고. 압류를 건다는지 그거를 예. 하고 그런데 압류했을 경우에 밑에 압류가 쫙 붙으면 압류되죠. 그 저거 하기 전에 이제 빨리. 예. 그러면은 공저당 신청할 때 예. 이제 뭐 저기 채무관계 서류가 있으면 예. 일방적으로 딱 하면 다 처리가 돼요. 아닙니다. 근데 둘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는 무조건 둘이 같이 가야 돼요. 동의를 안 해주면은. 근데 돈 빌려줄 때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돈 빌려줄 때는 먼저 다 해줍니다. 돈 빌려줄 때 이미 얘기를 해야 그렇죠. 돈 빌리고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해주지. 예. 그러니까 돈 빌릴 때 그때 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압류는 이제 일반적으로 혼자 하는 거니까. 예, 압류를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돈을 안 주고 공정 점수 예. 박스가 있으면 빨리 압류 돈 많이 빌려줬나 봐요. 이게 잘 모르는데 이 말이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툴이 돼가지고 경매 신청이 된다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시라고 그냥 한번 말씀을 자 드렸고요. 자.